바쁘신 일정 중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제1차 과학기술문화 활성화 포럼 개최에 이어 지금부터 제2차 과학기술문화 활성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2차 포럼은 위드 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 강원도 과학문화 발전 방안을 주제로 특별 강연과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되고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되고 있습니다. 내빈 소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시지 않으셨으나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님과 주호돈 디바바이오 대표께서 특별 강연을 통해 전문적인 강연을 해주실 계획입니다. 종합토론의 참석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종합토론의 좌장인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 박상현 센터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한태 강원 테크노파크 규제혁신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한석 춘천바이오 산업진흥원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원민 강원 정보문화진흥원 메타버스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비대면으로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회사입니다. 박상영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장 박상용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제2차 강원과학기술문화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강원도와 함께 지원을 받아서 올해 이제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의 주요 이제 목표는 강원도 과학기술 문화의 저변 확대와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대면으로 이제 많이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이제 확산되고 팬데믹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사업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최소 인원의 전문가들만 모시고 행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과학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아까 소개를 드렸던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김한석 실장님이나 그리고 강원 TP의 윤한태 팀장님 그리고 강원 정보문화진흥원 이원민 팀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강원도 과학문화와 그리고 과학기술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이제 그런 자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뜻깊은 자리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강원 그리고 이제 과학과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분의 특별 강연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는 김상균 교수님의 메타버스 그리고 강원도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시작할 텐데 지금 바로 영상을 틀도록.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입니다. 메타버스 미래를 그리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현재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 강원도에 접목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한번 넓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현상 자체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인가, 이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메타버스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화된 공간, 디지털화된 세상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 디지털화된 세상으로 살아가는 걸로 일종의 이주하는 현상처럼 저는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띄워놓은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인데, 어, 지구가 있고 옆에 있는
다른 행성이 있죠. 바로 화성입니다. 자, 인간이 꿈꾸고 있는 것 중 굉장히 이제 좀 원대한 꿈 중에 하나 바로 이건데요. 바로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인류가 현재 살고 있는 지구라는 별이 있는데 외계 행성에서 살고자 개척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외계 행성을 개척하는 것은 뭐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발생하고 많이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외계 행성을 개척해서 살기 이전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디지털화된 공간에다가 또 다른 공간을 많이 창출하고 많이 만들어서 이제 살아가는 것. 이거를 일종의 메타버스 현상으로 바라보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메타버스에서 발생해서 뭔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던 몇 가지의 케이스를 한번 좀 폭넓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건 올해 있었던 공연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 공간이 있고 아티스트가 등장해서 관객들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공연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연은 전통 공연하고 많은 맥락에서 서로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통 공연이 관객들이 정적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특정 공간에 방문해서 공연을 참관하죠. 또한 그럴 때 보통 이제 입장료를 비싸게 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메타버스 형태의 공연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공간을 무한정 많이 복제해냅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소수의 사람만 들어가서 공연을 즐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접속자가 몇백만 명이라고 해도 공연장 내부에는 내가 보기에는 몇십 명만 들어간 것 같은 형태로 공연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처럼 아티스트를 따라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을 뭐 따라가기도 하고 곁에서 같이 춤을 추기도 하고, 또한 이런 공연들이 상당 부분은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냐 하면 공연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 상황에서 디지털화된 재화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음악 공연이니까 당연히 노래를 판매할 수도 있고요. 또 아티스트가 입고 있는 의상을 내 아바타가 입을 수 있도록 디지털화된 버전으로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죠. 메타버스보다 더 많이 사용된 단어라고 하는데 바로 NFT입니다. 2021년에 영국의 콜린스 딕셔너리라고 하는 업체가 사전어초입니다. 올해의 단어로 성장한 게 바로 NFT인데 NFT가 이제 1등으로 뽑혔고요. 그 순위권 안에 메타버스도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NFT를 써가지고 이런 공연을 또 개인이 소장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것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공연을 뭐 2분이나 3분 또는 노래 단위로 잘라가지고 거기에 NFT를 심고 이걸 개인이 합법적으로 개인 소장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공연이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영상은 VR챗이라고 하는 플랫폼 내부에서 국내 크리에이터들이 직접적으로 스스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 그들 스스로가 직접 방송국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뭐 참가자들 등장을 하고 심사위원들, 관객들도 모아서 여기서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이게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 이게 2021년도 여름에 진행됐던 시작했던 행사인데 횟수를 거듭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이 오디션 참가자들 중에 일부가 선정이 돼가지고 실제 연예인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간 내에서 뭐 또 다른 어떤 기획사를 만들거나 공연장을 만들어서 아티스트처럼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데 뭐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는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조회수가 100만 회, 200만 회가 간다는 이야기는 이게 웬만한 TV 채널권을 갖고 있는 방송국의 콘텐츠만큼 대중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또한 뭐 최근에는 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음원 차트 있죠. 그 인터넷에서 음원 다운로드하고 차트 돌아가는 그런 플랫폼 내부에도 이들의 노래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들을 사랑하는 수많은 팬덤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좀 이 현상을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방송이라는 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죠. 예, 방송, 송출할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한 거대한 방송국을 만들기 위한 뭐 토지나 자본, 또는 방송을 찍고 뭐 편집하기 위한 수많은 스태프들이 필요한데,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별도의 자본을 확보하지 않고 메타버스에서 직접적으로 다 소화해서 이런 콘텐츠를 진행을 해낸 겁니다. 자, 저는 뭐 앞으로도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방송국들은 어떻게 또 이에 대응하고 있는지 실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 방송국의 TV 콘텐츠를 하나 보겠습니다. 폭스 TV가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인데요. 오디션 프로그램이란 점은 조금 전에 국내에서 일반인들이 그냥 만들었던 콘텐츠하고 같은 장르, 뭐 비슷합니다. 근데 좀 진행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죠. 알터 에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공간 자체는 실제 방송국의 세트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방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실제 무대 위에 심사위원들은 실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참가자들이 지금처럼 아바타로 등장을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원래 노래는 잘하지만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거나 예를 들어 장애가 있어서 아예 거동을 못해. 이런 분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활동하고 춤을 추거나 또는 실제 인간이 보여주기 어려운 뭐 공간을 날아다니거나 하는 퍼포먼스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뭐 직접 방송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원격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진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도 뭐 실제 공간 이동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VR 장비를 활용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태, 이런 콘텐츠들을 꿈꾸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내 방송에서도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사례는 2022년에 거의 채널별로 한두 개 이상씩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좀 뭔가 난이도가 높아 보인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거나 VR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는 기기도 너무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걸 제작하고 소비하기도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좀 더 현실 공간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게 설계된 사례들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서비스는 원격 여행, 원격 뭐 쇼핑 이런 측면에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델을 현재 아마존닷컴, 미국에 있는 기업이죠. 아마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아마존 사이트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서비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한국이 서비스 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긴 한데 파일럿으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긴 하고요. 지금 제가 화면에 공유드리고 있는 사례는 아마존의 모습은 아니고 아마존 서비스와 굉장히 유사하긴 한데 인도에 있는 프락스지라고 하는 기업의 서비스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들의 핵심 비즈니스 방법은 휴먼 아바타라는 개념입니다. 인간 아바타. 이들은 인간 아바타를 고용하고 인간 아바타를 또 찾는 고객들을 고용합니다. 약간 플랫폼 방식이죠. 이걸 바이사이드 전략이라고 해서 양쪽을 고용한 다음에 이걸 연결시켜주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용하는 휴먼 아바타는 헬멧을 쓰고 머리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또 이렇게 헤드셋이 달려 있습니다. 이걸 장착된 기기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춘천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춘천에 있는데 제주도에 가서 관광을 하고 싶어. 직접 가지 않더라도 제주도에 저 대신 저런 아바타가 만약 있다라고 하게 되면 1시간에 얼마 고용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한라산을 구경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제주도에 있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저 대신 제가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제가 이거 구매해 주세요라고 하면 구매를 해줄 수도 있고요. 또한 뭐 원격지에서 비즈니스 상담을 대신 가서 한다던가 또 원격지에 있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배운다던가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이 프락스지 서비스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서비스를 좀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한 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좀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격차라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죠. 두 가지 측면으로 발생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디지털 공간,
메타버스를 접속하기 위한 기기 자체가 없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구형이거나 데이터를 못 쓴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거를 내가 잘 운영을 못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가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세상인데 그 초월하는 방법이 좀 더 편리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춘천과 제주도를 연결하거나 춘천과 뉴욕을 연결할까? 우리가 뭐 VR을 사용을 하거나 증강현실을 쓰는 방법 나쁘진 않지만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게 뭐 최적화된 방법이거나 하나의 유일한 뭐 대안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접근성이 편한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가정에 뭐 모니터가 있는 PC, 그 다음에 웹캠이 장착이 됐죠. 자, 바로 그런 장비가 있으면 상대방이 이런 휴먼 아바타 역할을 해주게 되면 어디서나 이런 걸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VR이 사용되고 있는 좀 독특한 이야기인데 이 사례는 제가 의학적인 부분으로도 좀 연결해가지고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예는 독일의 자동차 기업 아우디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파일럿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아우디 차량 내에서 동승자가 VR 기기를 뒤집어 쓰게 되면 차량이 움직임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VR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뭐 차가 좌회전을 하게 되면 나도 몸이 왼쪽으로 틀어지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 내 몸도 우측으로 틀어지고요. 자, 근데 이걸 통해서 아우디가 과연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일단 재미난 건 실험을 해봤더니 차량을 탑승할 때 우리가 흔히 멀미가 나잖아요. VR을 쓸 때도 멀미가 나고. 근데 차량 안에서 이런 VR 서비스를 제공했더니 멀미가 굉장히 적게 났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의학적인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우디는 장기적으로 모든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으로 가는 시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율주행은 국내의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5년에서 10년 사이를 내다보고 있는 기술인데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차 안은 또 다른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도시 근로자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하는데 그들이 만약에 모두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탄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차 안에 있는 한두 시간의 어떤 흐름을 무엇으로 좀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 안에서 과연 책을 볼지 또 유튜브만 볼지 다른 서비스가 들어갈 진입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의학 서비스, 뭐 심리 상담하거나 그런 뭐 병원을 원격으로 진료받거나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이 안에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VR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됐던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유럽 지역에서 발표됐던 사례인데 모 산부인과에서는 산모들한테 실제 VR을 씌운 상태로 분만을 유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산모들의 스트레스가 많이 낮아져 가지고 통증도 적게 느끼고 자궁수축 문제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아이들한테 CT나 MRI를 촬영할 때 보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그 공간 자체를 또 엄청난 큰 기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 기계가 사실 약간 생각을 바꿔봤더니 약간 우주선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아이들이 VR을 뒤집어 쓰게 되면은 우주 탐사를 하는 본인이 우주인처럼 느껴지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선 탑승한다 해가지고 CT나 MRI를 찍게 했던 사례들도 있고요. 또한 뭐 그런 또 공간을 바꿔서 경험을 새롭게 전달해 주는 방법은 어른들한테도 많이 통합니다. 실제 올해 이제 유럽의 비뇨기과 관련된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비뇨기과에서 어떤 시술을 할 때 요도관을 삽입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고통이 큰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삽입술을 받는 어른들한테 VR을 쓰게끔 해서 그들이 실제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장면, 귀로 들리는 소리는 노르웨이의 평화로운 숲길을 내가 산책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전달했고요. 그 결과 시술에 대한 어떤 고통도 많이 줄어들고 시술 전체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사실 뭐 의학적인 신에서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보조제건 또는 대체제건 간에 의학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치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가 한 가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뭐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게 되면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 승인해준 디지털 치료제가 몇 가지 나와 있긴 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화면으로 얼핏 봤을 땐 게임 같은 건데 그걸 내가 플레이하고 거기서 뭔가 상호작용하다 보게 되면 어떤 의학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더 단순하게 보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이 얘도 전 디지털 치료제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치료제는 약간 의학적인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냥 디지털 헬스케어 정도로 표현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케이즈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을 사람들이 즐기다 보게 되면 주로 이런 비판을 많이 하죠.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건강을 잘 유지하지 못한다. 운동 안 하고 이렇게 앉아갖고 게임만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이런 메타버스나 게임에서 다양한 디지털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획득하는 것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뭘 만들었냐 하면 별도의 앱을 또 하나 만든 겁니다. 또 이 앱을 설치한 상태로 내가 외부에서 충분히 걸어 다니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이 누적이 되면 내가 게임 속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재화를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잘만 응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들이 어떤 의학적인 어떤 처치를 받거나 또는 뭐 약을 투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걸 잘 지키게 되면 그걸 트래킹을 해가지고 그들이 좋아하는 디지털 공간 속 재화를 얻을 수 있는 즉 현실의 어떤 의학적인 관리하는 경험과 이게 메타버스에서 소비되는 것들을 좀 연결시켜주는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또 하나 의학적인 측면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원격 진료 서비스죠. 뭐 의학에서 쓰는 개념 중에 하나가 프록터링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숙련된 의사가 공간을 이동해서 상대방 지역까지 가서 그 병원에 가서 뭐 어떤 수술이나 처치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돌아오는 거, 이 프록터링이라고 한다고 들었는데 보통 프락터링에 들어가는 시간이 뭐 몇 시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봤던 통계에서 보통 뭐 2, 30분 정도 짧은 프락터링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런 한 번 프락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동 시간은 뭐 하루 이틀이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환자 상태를 보고 원격으로 조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원격적인 의료인들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이런 부분들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향후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강원도는 앞으로 이제 무엇을 신경을 써야 될지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뭐 국가적으로 가장 현재 큰 문제가 이거죠. 사람들이 주로 도시에 모여 산다. 그것도 주로 대도시 위주로 점점 거대해지고 있고 다른 중소규모 도시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인간이 도시에 모여 사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도시에 모여 살아야지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굉장히 외진 곳에 혼자 살게 되면 뭐 사회적인 인프라나 다른 사람들을 하고의 관계 이런 많은 것들의 어떤 공유와 연결이 깨지기 때문에 도시에 모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대인들의 어떤 바람입니다. 이런 도시 집중화 현상은 한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한 30년, 40년을 예측한 도시의 어떤 발달 단계를 관련된 자료를 보게 되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도시 집중화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뭐 긴강연이 아니어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강원도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할 것은 바로 강원 지역에 있는 인프라 또는 외부에 있는 인프라건 간에 더 많은 인프라를 그리고 강원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는 강원도와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들끼리 이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 또는 그들이 공부하거나 또 일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연결해주는 인프라 관계 기회에 대한 연결을 도와주는 메타버스를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잘 이렇게 형성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인지과학자 김상균이었습니다.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경 교수님의 메타버스에 대한 전문적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바이오헬스 기술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해 주우돈 디바바이오 대표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원 바이오 헬스 기술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제안드릴 주식회사 디바바이오의 대표이사 주우돈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순서를 조금 말씀드리면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바이오헬스 기업의 대표 기업이자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바디텍 매드를 소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바이오헬스 진단의료기기 산업 전망과 강원도 바이오헬스 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좀 제안하는 순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디텍 매드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요. 그 체외 진단 제품의 개발하고 이 개발을 위한 사업 기획,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 양산 설계까지 이렇게 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좀 주로 진행을 했고, 현재는 바디텍 매드를 퇴사해서 그 새로운 스타트업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의학을 전공을 했고요.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이라고 하는 이제 국립기관에서 연구개발 영역, 진단검사 영역에서 좀 연구개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노바이오텍, 지금 이제 메디안 디노스틱이죠. 거기서 근무를 했었고, 바디텍 매드에서는 이제 부사장과 연구소장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강원도 바이오헬스 기업 중에서 제가 근무했던 바디텍 매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춘천 바이오벤처로 창업을 해서 강소기업까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좋은 예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디텍 매드의 성장 연역을 좀 살펴보면, 바디텍 매드는 이제 1998년도에 창업을 해서 쭉 이제 연구개발만 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사실 이제 매출이 거의 없다가 2008년부터 이제 매출을 시작해서 사실 2010년에 어떤 이제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60억 정도 하던 매출이 2018년도에 한 600억까지 도달을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한 1,400억까지 이제 1,000억을 돌파하는 그런 성장성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근 5년간 한 13% 이상 성장을 계속 거듭해 왔고, 이러한 성장은 사실 그 성장 기업의 이제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디텍 매드 2015년도에 코스닥 성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확보된 자금으로 그 여러 자회사와 현지 공장 설립 등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회사의 외연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디텍 매드의 그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기술 혁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까지 보통 이제 진단 기업들이 많이 이제 진행하는 기술 혁신 중에 하나로서 이게 상당히 이제 대형 장비에서 구현이 가능한 이런 그 EUTRF라고 하는 시분할 기술을 소형화하는 이제 기술 혁신을 진행을 한 거죠. 이 이제 소형화라는 개념은 이제 집적화한다는 이제 그런 기술 혁신인데, 이 부분이 그 수천만 원의 어떤 기기에서 구현 가능한 기술을 이제 100만 원대 소형 장비에서 집적화하고요.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그 UV LED나 포토다이오드 같은 굉장히 이제 저렴한 부품으로 이 주문형 어떤 반도체로 이제 이것을 그 압축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이걸 이제 개발을 하고요. 현재 보통 그 POCT에서 구현 가능한 감도인 이제 나노그램 수준의 어떤 그 감도를 그 10피코그램까지 거의 1000배 가까이 이제 능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떤 그 제품의 어떤 가격 대비 성능을 극대화하는 그런 혁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됐고요. 그 일본 아크레에 투자 유치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국가에 이제 인허가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요인으로는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 그 신규 마크를 이제 확대하는 것은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기존 마크들을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화로 이제 제품으로 이제 내재화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제품을 확대했고요. 기기도 단순한 기기에서부터 이 자동화 기기 또 이제 대량 검사가 가능한 그런 기기들로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했습니다. 이 매출 확대를 통해서 얻어진 수익을 이제 바디텍 매드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영역, 즉 이제 동물 진단이라든가 다액 진단, 또 그 분자 진단 영역으로 자회사를
창업한다든지 또 이제 해외 미국, 중국의 그 현지 연구 기업 또 현지 생산 기업을 설치를 해서 이게 수직 계열화도 이제 같이 진행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바디텍메드의 성장 요인을 좀 요약을 드리면 사실 성장 모멘텀은 이게 외부 환경이나 육성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디텍메드의 경우에는 이제 춘천 바이오 산업의 모델 기업으로서 집중 육성됐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역 전략 기획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당히 긴 6년간의 그 지속적인 R&D 예산이 확보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내재적으로 그 바디텍메드가 이제 진단 플랫폼을 기술 혁신을 통해서 확보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한 요인이 됐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이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수합병, 현지지사 설립 등을 과감하게 추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이제 바이오 헬스 기술의 뭐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제가 사실 바이오 헬스 어떤 산업과 기술의 뭐 전체적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전문적으로 좀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그 바이오 진단 의료기기 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이유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뒷부분을 좀 설명드려 나가려고 합니다. 한국의 이제 진단검사 어떤 기업들은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하게 좀 이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이 체외 진단 제품의 이제 기술력과 어떤 제품화 역량이 글로벌하게 좀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글로벌하게 증명되었다라는 부분이 단순히 이제 한 기업이 제품을 많이 판매하였다, 뭐 이런 측면보다는 이게 한국의 이제 이 산업이 어떤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생태를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코비드19로 일단 성장 모멘텀이 이제 확보가 됐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성장 모멘텀은 체외 진단기기의 소재 부품에 이제 많은 강소기업이 있고, 이를 생산을 할 수 있는 이제 설비 기업,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국산화 비중이 높고요. 또 이제 개발에서 제품화까지 이르는 짧은 투자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한국의 어떤 체외 진단 기업의 구조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강원도에 이제 상당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강원도에서 이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지금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 바이오 헬스 그리고 진단 의료기기 산업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 의료기기를 좀 분류해보면 영상진단, 뭐 생체의료 현상 계측기기, 그 다음에 체외진단기기,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영상진단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X선이라든가 초음파 영상진단, 이런 장비들이고요. 그 다음에 생체현상 계측기기는 체온계라든가 환자 감시 장치 같은 것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체외진단기기는 이제 면역학, 또 요분석, 유전자 분석 장치 같은 이제 진단기기를 말하는데요. 이미 이제 이게 보시면은 뭐 G 헬스케어라든지 필립스, 로슈 같은 다국적 기업들도 있지만, 이 삼성 메디슨, 메디아나, 바디텍메드, 아이센스 같은 이미 이제 강원도에 이런 이제 각 진단 의료기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미 회사들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미 강원도에 굉장히 중요한 주력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의료기기의 이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4,1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평균 6% 정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의 산업은 뭐 상당 기간이 지나면은 보통 이제 포화되거나 또는 이제 좀 약간 굴뚝산업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 의료기기 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성장률이 높아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제 ITBT 융합 기술로 이게 산업 자체가 계속 변화하고 성장 모멘텀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진단의료기기 산업을 좀 살펴보면 진단의료기기 수출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영상진단기기가 한 뭐 90억,
불 레벨 정도 수준, 체외 진단기기가 한 220억 불 정도 수준으로 결국은 이제 영상 진단기기와 체외 진단기기를 합치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진단 의료기기 뭐 업체만 보더라도 체외 진단기기가 압도적이죠. 한 매년 수백 개의 기업이 이제 창업을 해서 2019년만 해도 506개가 창업을 했고요. 506개가 됐고요. 이게 이제 연 평균 성장률로 보면 한 27%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단용 의료기기 인허가 현황도 보면은 매년 이제 계속 성장을 하는데, 특히 체외 진단기기는 2019년도에 한 제조가 거의 한 500건 정도 신청이 돼서 다른 이제 진단기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업체 수도 계속 창업이 되고 또 제품도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체외 진단 의료기기의 산업 규모를만 좀 놓고 보면은 세계 시장이 한 822억 불 정도 되고요. 국내 시장 한 12억 불 정도 되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세계 시장은 한 6.7%,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은 한 7.7%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성장하고 있고요. 의료기기 평균보다도 이제 높은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하고 예방의학 시장이 이제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많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그 체외 진단 의료기기 기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세계 시장 대비 더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강원도 바이오 산업 비중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강원도 바이오 산업 뭐 전반을 좀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전부 다 오버뷰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산업 비중만 잠깐 살펴보면은 산업 비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용 물질이나 의약품, 또 의료용 기기 이 세 개의 영역에서 일단 강원도의 전국 비중이 유의하게 높고, 그 다음에 지역 내 비중을 보더라도 이 세 개의 영역이 이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이미 강원도에서 그 정책적으로 그 이들 산업을 육성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 육성 정책의 효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2007년 대비 그 2017년도 한 10년간을 보면은 의료기기는 한 마이너스 13.1% 정도 감소를 했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0.9% 정도 증가해서 감소하고 있거나 약간 뭐 제자리 걸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그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가 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국에 이제 8개소에 달하는 그 산업 클러스터가 설치되고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 이루어져서 약간 지역 경쟁력이 좀 낮아지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원도의 그 바이오 산업은 상당히 이제 그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이제 바이오 기업 성장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한 이제 육성 정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상장이 이루어졌고, 사실 벤처 기업에서 상장까지 이제 도달하는 그런 사례가 사실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 이런 상장 기업들이 탄생한 것은 굉장한 이제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장 기업 현황을 몇 가지 이제 대표 기업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장 기업을 좀 살펴보면 사실 강원도 전체 바이오 헬스를 우리가 어떻게 어느 산업에 좀 집중해야 되냐 하는 것을 사실 이제 그냥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디텍메드나 이제 그 메디아나 같은 회사는 이제 진단용 의료기기거나 의료기기 영역에 있고요. 휴젤, 그다음에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회사는 그 보톡스나 화장품 산업, 또 의약품 산업에 이제 진출해 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백신이고요. 그 CTC 바이오는 미생물과 기능성 식품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지역도 보시면 춘천, 홍천, 원주, 강릉 이제 여러 지역에 이렇게 이제 분포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강원도의 이 제품군,
이 제품군의 그냥 핵심 역량을 갖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가속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보시면은 매출액 규모가 휴젤이 이제 2,100억 수준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바디텍메드가 한 1,400억, 유바이오로직스가 한 284억 해서 한 300억에서 뭐 한 2,000억까지 이렇게 약간 매출 규모가 좀 소규모다 하는 부분하고 시가총액이 휴젤이 가장 높습니다만 한 1.9조 원 정도. 그래서 그 약간 뭐 중견기업이 부재하다는 부분이 좀 극복해야 될 과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장 예정인 이제 유사기업을 보더라도 이제 같은 영역에 다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그 유전자 진단 쪽에 바이오메트릭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기능식품 쪽에 에드바이오텍, 또 이제 의약품에 그 자가면역 신약이죠. 에이프릴 바이오가 있어서 사실 이미 강원도에 주력 산업으로 어느 정도 자리한 기업들의 후속 기업들로 지금 이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3개에서 5개 이상 회사가 상장을 해서 그 어떤 이제 좀 더 가속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강원도 바이오헬스 기업의 육성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드리는 이제 제안은 사실 뭐 산업 분석 전문가가 진행하는 어떤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기업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기업인의 시각으로 그 어떤 기업 육성을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으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산업의 클러스터가 약간 좀 많이 분산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집중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에는 이제 춘천은 좀 바이오 진단 어떤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원주가 의료기기, 그 다음에 이제 강릉 쪽, 지금 해양 바이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좀 뷰티 바이오, 뭐 해양 바이오, 이런 영역으로 좀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바이오 진단의 경우에는 이제 체외 진단 의료기기법으로 이제 법이 분리가 됐고요. 원주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법 그대로 이제 기반을 하고 있고, 이 뷰티 바이오는 화장품법이나 식품법에 이제 보통 이제 근거하는, 그래서 사실 근거법이 다릅니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법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법에서 이제 분리가 돼서 나왔는데, 이 근거법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 산업 구조가 많이 다른 겁니다. 달라서 어떤 특정 그 지원기관이 이것을 막 여러 가지 법에 기반하는 산업들을 한꺼번에 지원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근거법 위에 구축되어 있는 이 산업들을 좀 집중화해서 지원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테크 집적 도시들이 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의 집중과 선택을 좀 한다면은 바이오 진단, 바이오와 체외 진단 쪽 영역, 또 의료기기 영역 이렇게로 좀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고, 핵심 영역들이 지능형 현장 진단기라든가 자동 유전자 진단기, 또 항체 원료, 항체 의약품, 신약 스크리닝 플랫폼, 그 다음에 신약 개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같은 앞으로 굉장히 이제 고성장이 예상되는 이런 이제 산업 영역에 좀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인공지능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환자정보 시스템 같은 영역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현재 식약처에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허가 기준을 내놓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고성장할 그런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제 전후방 산업을 유치를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전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강원 바이오 헬스 산업은 이제 여러 가지 기업 성장을 통해서 대략 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산업들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럼 그 산업을 보면은 결국은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방 산업의 그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역 내에 집중 유치하게 되면 성장 전략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제조업 중심의 어떤 유치보다는 좀 다양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료, 부자재의 유통, 소프트웨어, 검사 서비스 기업으로까지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예시를 좀 드리면은 바이오
진단 의료기기의 산업 생태계는 전방 산업으로서는 이제 바이오 원료, 부자재, 수입 유통기업, 이런 기업들을 비롯해서 자동화 생산기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 등을 유치할 필요가 있고요. 후방 산업으로는 이제 진단검사 서비스, 원료, 원격 의료, 환자 기록, 병원 정보 시스템 같은 것을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해야, 이 중심으로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 진단 기업이나 의료기기 산업에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지원이라든지 비용 절감 같은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 지원 기관들은 좀 시제품 생산 플랫폼이나 제품 인증 시험 기관들을 설치 운영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그 듀얼 성장 전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듀얼 성장 전략이라고 이제 제가 말을 붙였습니다만 사실 그 굉장히 단순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장하는 산업은 가속화 성장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이제 보통 성장 산업의 속성인데요. 이게 뭔가 드라이빙을 걸어주는 중견기업이 있어야 이게 이제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현재 그 성장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가속화하는 집중 지원 전략이 필요한데, 이 강원도의 경우에는 지금 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보강을 해주면 결국은 이제 듀얼 성장 전략의 구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창업과 가속화 성장이라고 하는 두 축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제 전략인데요. 이게 이제 지역 내 성장 기업 중에서 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해서 매출이 1조 원 이상의 기업을 이제 만들고요. 이것은 이제 인수합병 지원이라든가 타 지역 공급 수요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해외 법인을 지원해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하겠고요. 이 중견기업 중심의 어떤 이제 산업 영역에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주면 자연스럽게 이 중견기업이 나오고 그 중심으로 산업 영역이 거기에 필요한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대학가 지원기관에서의 창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사내 벤처, 또 벤처기업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생태가 형성되고 결국 창업과 가속화 성장 두 개를 다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요약을 드리면 그 성장하는 산업은 계속 가속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 성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1세기 성장 산업에서 보통 이제 분산 전략이 안전은 하지만 가속 성장의 과실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과거에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분산 전략보다는 현재는 이제 성장 산업이나 이제 플랫폼 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그 집중화 전략을 통해서 이제 강원도를 거대한 어떤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두서없는 설명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에 대한 개념과 동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서 비대면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기술이 점차 이제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상년 교수님께서 함축적으로 잘 이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제에 대해서 우리 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메타버스 팀 그 이원민 팀장님께서 관련 이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한 10분 안쪽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이현민 팀장입니다. 오늘 먼저 이런 좋은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김상균 교수, 강원대 교수께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지금 폭발적으로 막 지금 나오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고 화두인 개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메타버스는 어떤 구체적인 서비스라든지 기술이 아닌 개념이라고 현재까지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가 뭐 말처럼 이제 디지털 가상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디지털 가상세계는 사실 예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었고요. 한 30년 전부터 존재해 왔었고, 사실은 요새 왜 화두가 됐냐면은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혹은 또 5G를 통한 통신 이런 인프라가 이제 완벽하게 구축이 된 상태에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기폭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완성된 상태에서 서로 만날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아주 폭발적으로 작년부터 논의가 되고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을 디지털 안에서 모두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은 뭐 아시다시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디지털 안에서 이루어지고 끝까지 다 그 안에서 결말까지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 이제 강원도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어떠한 현황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메타버스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타버스가 지역을 확장한다라는 그 모토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메타버스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정보들을 연결해 주다 보니까 강원도처럼 약간 조금 이렇게 지역에 있는 곳들은 이 지역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서 새로운 산업들을 확장을 할 때 메타버스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작년도에 강원도 기업 중에서 메타버스 혹은 XR, VR, AR 이런 기업들을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요. 강원도 기업들이 한 65개에서 70여 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재밌는 거는 이 70여 개 기업 중에서 사실은 거의 70% 정도가 춘천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원주에서 10%, 강릉 10%, 그리고 기타 지역이 10%. 그래서 사실 춘천에 많은 이런 XR 기업, 메타버스 기업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단순한 수치고 지금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혹은 또 XR, VR, AR 이런 쪽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많은 기업들이 강원도에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의 메타버스를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강원도의 특화 산업과 연결한 메타버스가 앞으로 확장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레저 관광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어쨌건 강원도는 관광이 가장 산업적으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광, 그리고 좀 전에 얘기 나왔던 메디컬 메타버스, 의료 쪽 이렇게 두 가지 장르로 저희는 크게 확장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장하는 역할에 있어서 저희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올 초에 강원 VR AR 제작 거점 센터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과기부와 강원도, 춘천시가 같이 돈을 내고 만든 사업인데요. 내년도까지 XR 메타버스 관련된 거점을 구축하고 그 구축을 통해서 인프라 지원, 그리고 컨텐츠 제작 지원, 그다음에 인력 양성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 리소스까지 전방위적으로 XR 메타버스 산업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이런 센터 운영을 통해서 나온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XR 메타버스 제작 지원 사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해서 만든 것 중에 메타버스 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언론사와 함께 언론사가 직접 제작을 한 거죠. 근데 저희는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일반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메타버스에 아바타가 나와서 뉴스를 진행하고 좀 더 재미와 그리고 친근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뉴스를 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올 9월이죠. 올 9월에 춘천시가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라는 걸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페스타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일반적인 페스티벌이 아닌 메타버스 형태의 페스티벌을 이원화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춘천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하고 그 공간 안에 다양한 지역에 있는 커피숍 혹은 또 커피 관련된 장소들 또 명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이런 행사들을 메타버스로 또 진행을 해서 200만 뷰 이상의 큰 호응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 콘텐츠 제작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 기업에게 그 기업이 엑스레이를 통한 암 치료 플래닝을 짜는 이런 기업인데요. 그 기업에게 저희가 기술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B2C로 일반인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올 12월에 강원 메타버스 산업협의회라는 것을 구축을 했고요. 이 안에는 산업관이 협력된 강원도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메타버스 XR 산업에 리딩을 하고 또 기업들을 진흥 육성하는 이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뭐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 그 강연해 주셨던 두 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제 강연 주제로 그 디바바이오의 조우돈 대표께서 진단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바이오에스 기술의 현재 사업 미래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강원도 바이오산업이 이제 강원도 전략산업인데 그 돈의 이제 핵심 기술과 산업으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이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중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오늘 와주신 강원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이랑 강원 TP에서 굉장히 이제 역점적으로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잘 강원도 바이오산업과 바이오 기술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최근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뭐 비대면 진단 원천 기술 발굴이라든지 산업화 이런 관련된 역량을 이제 계속 갖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DPST 디자인 특구나 정밀력 산업 디자인 특구라든지 이런 이제 국가적인 특구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산업이랑 같이 연관성이 매우 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강원도의 바이오 기술과 산업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강연에서 조돈 디바바이오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김한석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기술실장님이 관련된 말씀을 좀 한 10분 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김상균 교수님과 디바바이오의 조우돈 대표님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특히 이제 디바바이오의 조우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계시다가 현재는 이제 창업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신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뵈어서 너무 반갑고 사실은 여기 오기 전까지 오프라인으로 만나뵐 수 있는가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듣는 바람에 다시 연락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동 대표님께서 전반적인 설명을 주셨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분석하고 계신 내용들이라서 사실 마지막으로 정말 제안 주셨던 산업 클러스터 집중화라든지 또는 이제 전로방 산업에 대한 선전 전략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과 그리고 창업기업들을 이제 듀얼 방식의 모두 다 한 번에 지원해서 성장시키는 전략 이런 부분을 제안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100% 동의하고 사실 그렇게 저희가 기업들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초에 산업부에서 지난해 국내 바이오 산업 실태 조사 결과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수출액이 전년도인 이제 2019년도 대비해서 53%가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액이 10조를 넘겼다라고 하는 이제 발표가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큰 성과가 나왔던 부분은 사실은 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좀 힘든 상황은 전 세계인들이 다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또 인식이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토의나 또는 이제 강연, 발표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저희가 쓰는 용어들이 용어들 선택을 굉장히 좀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저희가 사용하는 생물학적 용어들이 좀 낯선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매일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mRNA, 변이 바이러스 이런 이야기들이 생물학적 용어들인데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모든 시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서 저희가 쉽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산업은 저희가 구분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색깔로 구분을 해서 좀 특징적인 분야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중심으로 하고 있는 레드바이오, 그리고 식품이나 농업과 연계된 농업바이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그린바이오, 그리고 이제 화학, 바이오 에너지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하는 화이트바이오 이렇게 이제 크게 레드, 그린,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레드바이오 분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누구나 다 한 번씩 맞았을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백신이 사실 기술 혁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전통적으로 만들어지는 백신은 10에서 1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개발을 해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팬데믹 상황에서 좀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긴 했지만 1년에서 1.5년, 1년 6개월 정도 만에 사실은 실제 사람한테 투약을 하게 됐고 그 투약하기 시작한 지 이제 1년여 만에 사실 전 세계 몇십억 되는 인구들이 이미 다 접종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사용이 많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mRNA 백신, 모더나나 파이자가 생산해낸 mRNA 백신은 실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mRNA 기반의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최초라고, 거의 최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유전자 기반의 치료제들을 이제 차세대 의약품으로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람한테 썼을 때 임상적인 시험을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긴급 사용 승인이지만 이렇게 한번 사용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유전자 기반의 치료제들이 향후에는 좀 기술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좀 촉진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 앞에서 주호돈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치료 진단 분야, 치료 진단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의 제약 바이오 상장사 중에서 매출 1조 원을 하는 업체가 지난해 기준으로 11개사가 있습니다. 보통 제약사라고 하면 누구나 들어도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예를 들면 셀트리온,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품 이런 기업들이 1조 원을 넘는 매출을 올리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2020년도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 최진단 의료기기 회사들이 굉장히 생산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시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젠이라고 하는 회사는
2019년도에 매출액이 불과 1,200억이었어요. 사실 1,200억이라고 해도 굉장히 큰 규모긴 한데 2020년도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1조 1,260억,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성장을 한 거죠. 올해 목표는 또 2조 원이라고 하고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상장사 11개 중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7월달에 사실 상장한 SD바이오센터라고 하는 회사는 2019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불과 729억 원이었어요. 근데 지난해 치료진단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매출을 올렸는데 이 회사가 19년도 700억에서 2020년도 1조 6,800억이거든요.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주호돈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의 치료진단 벤처들이 갖고 있는 기술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 기술 역량을 인정받았고 사실 입증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성장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 사실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바이오 기업들이 또 사실은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춘천이라고 하는 인구 28만 5천 작은 도시 안에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제품, 치료 진단 제품이 8개사에서 한 40여 정도를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해외로 좀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오늘 소개해 주셨던 바이템입니다.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상장사, 아까도 소개가 됐지만 그 회사에서는 현재 백신을, 코로나19 백신을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고 임상 2상을 지금 완료하고 3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부분에서도 우리 이뮤메드라고 하는 회사가 국내외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거나 또는 마무리해서 임상 3상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외에도 춘천 안에는 한국크로스라고 하는 회사는 또 러시아 백신이라고 하는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국내의 가장 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데 한국크로스라고 하는 회사도 춘천 안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팬데믹 상황이 춘천 바이오 그리고 강원 바이오 산업을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가 치료진단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서는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지난해부터 치료진단 지원 센터라고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호돈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산업 클러스터 집중화 첫 번째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치료진단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치료진단 지원 센터를 내년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 이것이 만들어지면 국내 유일의 최초의 치료진단 의료기기 전문 지원 시설로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시설과 더불어서 저희가 기업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춘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유복학 센터를 치료진단 지원센터와 같이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 춘천 호통 일반 산업단지 안에 사실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3개가 더 구축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을 직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을 좀 더 직접하고 모으고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으로는 이렇게 핵심 인프라를 치료진단 지원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서 창업 기업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치료진단 또는 이제 항체의학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강소 연구개발 투표를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저희 최문진 지사님께서 저희 강원도 바이오기업 특히 코로나19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는
그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셔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강원도 안에서 이런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올해 3월달에 강원바이오 통합 솔루션 센터라고 하는 것을 춘천바이오산업 내에 진흥원 내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앞으로 우리가 그 레드바이오 분야, 강원도의 레드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강원도 홍천, 춘천하고 인근에 있는 홍천에 국가학제 클러스터를 현재 시작을 했는데 이곳하고 그 지금거리에 있는 춘천의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시너지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저희 지역 아까 그 오늘 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제재자의 북구 그리고 저희가 대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결에너지 클러스터 이런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바이오 산업 분야 그 중에서는 정말 대표적인 시혜진단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계획들을 계속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렌탈 분야에서는 이런 기반들이 많이 나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 그린바이오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육성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우리 전국의 산림 면적의 74%를 갖고 있는 산림자원으로서는 이제 전국에서 최고인 그런 지역일 텐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자원을 바이오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어떤 전략들이 저희에게 감사한 내용이고 이 부분들이 저희가 기존에 공략을 통해 너무 전략이 딱 들어맞아서 오늘 그 조동 대표님 설명이 저희가 앞으로 그냥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강연에 대해서 우리 그 강원 테크노파크 주제혁신팀의 연합 팀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강원대 민상 교수님과 주재 교수님 두 분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현재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 현재 가장 화가 되는 분야이고 강원도에서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 바이오 헬스 쪽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앞서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4차 산업기술과 좀 연계가 4차 산업혁명하고 좀 연계가 되면서 AI 기반의 어떤 정밀의료 산업이라든가 디지털 스퀘어가 굉장히 과거에는 의료기기 제조 중심의 그런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가 아까 주도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은 2007년 대비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 13%가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문제냐면은 제조 기반으로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걸 변화하는 형태, 그 변화가 디지털 스퀘어와 바이오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서비스 단에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서비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그냥 서비스 그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의료 정보라든가 헬스케어 정보, 마이데이터, 마이크로 데이터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신병원이라든가 국어 같은 어떤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어떤 데이터, 시계적 정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강원도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정밀의료, 디지털 스퀘어,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처음으로 아마 그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라는 사업 직책 사업을 통해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희 김한석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은 면역 항체 플러스 다른 부분도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있을 때 활용되는 기술들이 AI, 메타버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밀을 빅데이터 활용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그런 다양한 산업적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기획을 가지고 가는 분이 그냥 뭐 얘기하는 오늘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이 자리가 그런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하나가 요소도 정밀도나 우리가 특별하든가 우리를 데이터를 플랫폼하거나 디지털 치료가 원격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연계하는 그런 어떤 그런 로드맵이라는 것도 좀 약간 촉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하나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디지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계 사업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29개의 특구가 구성이 되고 그 중에 14개의 지자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 강원도가 3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1차에 결투를 하면서 비대면 진료,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다가 현재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때 소셜적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서비스 단에 있던 분들이 이제 산업으로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차에 저희가 지금 에카스 이거는 또 성정 그린 에너지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강원도가 굉장히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5차 정밀의료 특구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스케어하고 정밀의료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큰 하나의 바이오 헬스, 디지털 헬스라는 어떤 그런 거대한 카테고리 하나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그 김상균 교수님께서도 원격으로 쪽을 아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그 AI를 통한 원격 수술이라는 부분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거대한 그런 기술의 그런 어떤 활용 속에서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은원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데이터 후방 산업으로다가 데이터 산업이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밀의료를 얘기하지만 그 끝단이 뭐냐면은 디지털 치료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거와 같이 이제 그 지금 현재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글로벌적으로다가 굉장히 그 디지털 치료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 누구냐면은 글로벌 제약사들입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디지털 치료제, 치료기기 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걸로 명명을 했는데,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ADHD 증후군에 있는 그런 어떤 아이들이나 치료할 때 앱을 통해서 게임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부분들, 아주 처음 기초적인 부분은 그렇지만은, 그 뒷단으로 들어갔을 때는 약과 디지털 치료제, 앱을 통한 치료제가 이 두 개를 상호 양쪽을 같이 쓰는 부분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약과 앱, 또 앱을 전용으로 하는 거. 이런 시장까지 가는데 이게 결국엔 가장 중요한 여기서의 이제 산업 기반이 뭐냐면 데이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 특히나 춘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댐이라는 어떤 그런 큰 그 국가적인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밀의료 특구도 만들어졌고, 그에 따른 데이터 센터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 데이터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요. 거기서의 이번에 저희 오늘 포럼을 통해서라도 오늘 내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과학기술의 방향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강원도가 몇 가지 가져갈 겁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바이오 헬스를 가져갈 때 좀 더 필요한 어떤 각 분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클러스터도 되어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연계하는 전략,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또 저는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인데, 메타버스를 하든 AI를 하든 이 모든 것에 제일 필요한 게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모든 기업들이 지금 부딪히는 부분이긴 한데, 어느 정도 조금만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은 현재 지금 다 전국적으로 지금 다 서울로 몰리고 있고 수도권으로 몰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금은 이제 지역 내에서 조금씩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그것이 좀 이 과학기술의 그런 거대한 그런 어떤 정책적 흐름, 이 거대 담론을 얘기할 때 거기서 꼭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대학의 역할입니다. 대학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계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여러 분야들, 그런 분야들에 대한 것이 강원도가 그냥 후발주자 아니면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아주 그냥 조금씩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작은 하나의 그런 어떤 리빙랩 같은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규제자의 특구 중에서도 지금 현재 디지털 스퀘어를 할 때, 그 디지털 스퀘어에서는 중요한 것이 원격으로였습니다. 그 원격으로 할 때
저희가 이 테마가 뭐였냐면요. 테스트베드 넘버원이었습니다.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격오지라든가 격오지의 노령층 환자, 의료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 이분들에게 한번 원격 의료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 번 정도 실증을 해보고 그걸 갖다가 하나의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방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은 오늘 얘기하셨던 그런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저희들 바이오 정리료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AI 기반의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의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그 개발을 했을 때 그것을 쓸 수 있는 곳이 병원이나 세팅이지만 전국적으로 쓸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본다면은 강원도에서의 그런 어떤 작은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그런 클러스터들이 그것이 하나하나가 좀 하나의 그런 어떤 리빙넷 개념으로다가 좀 구체화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강원도의 과학기술에 나가갈 그런 방향성, 그런 어떤 좀 그런 숫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여기도 오셨던 교수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한 번 정도 좀 자주 이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두 분의 발제와 그 세 분의 이제 토론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강원대학교 김상준 교수님의 그 메타버스 미래를 그린다의 강연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개념과 응용에 대해서 쉽고 이해가 잘 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 사례 중에서 의료라든지 그 과학문화와의 이제 ICT 융복합 개념이 좀 인상이 많이 깊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메타버스 팀 이원민 팀장님께서는 일단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이고 화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는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코로나로 더 텐션을 받아서 폭발적으로 이제 화두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부연적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상을 디지털화로 모두 적용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이제 확대 범위가 넓은 그런 이제 기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의 이제 현황과 발전을 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핵심적인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육성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XR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이 이제 기술이나 산업화 같은 게 이제 춘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이제 그런 현황을 또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춘천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도내 좀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도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확대를 좀 기대를 하고, 그리고 강원도 특화 사업과에 연계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은 이제 메디컬이라든지 레저 관광,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강연은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보고요.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우돈 대표께서 진단의료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 바이오헬스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강원도에서 이제 코스닥 상장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바디텍메드가 진단의료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사실은 토종 효자 기업으로 일단은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현실성 있고 객관적인 이제 이런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강원도 바이오헬스 기술 산업에 대해서 바디텍메드와 연계한 이제 그런 설명들과, 그리고 강원도 바이오헬스와 진단의료기에 대한 미래 전망, 그리고 이제 기타 강원도 바이오헬스를 위한 육성 제안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의 김한석 실장님께서는 이제 산업, 워낙에 조직의 특성상 산업과 관련된 이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미 있음을 잘 소개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이런 산업 발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좀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뭔가 이렇게 좀 성과를 내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기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대에 도래했다. 과거에도 물론 중요했는데 더 중요한 시대에 도래했다라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 산업을 크게는 이제 해외에서 많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 분류 방법이긴 한데, 레드 바이오나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간단하게 개념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코로나19가 특히 이제 그 레드 바이오, 그 체외 진단 기계 같은 이제 그런 기술 고도화에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정부의 그 이제 규제의 특구라든지 그런 사업들 유치를 잘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이제 강원도가 산림 면적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뭐 천연물 관련된 이제 그린바이오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육성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원 테크노파크의 윤한태 팀장님께서는 일단 다 지금 비슷한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강조되는 이런 멘트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강원 바이오 차원에서 지역의 기반이 좀 우수하다. 그리고 여건들이 많이 좀 변화하고 있다. 옛날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의 특구라든지 이런 이제 국가 사업을 유치한 거라든지 항체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정밀의료 특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변화라고 이제 여건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굉장히 이제 이 세 분의 말씀에 굉장히 좀 격하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런 생명이나 의료나 레드바이오나 이런 바이오 산업이 지금 조명을 다시 받고 있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컨셉이 예전에 비해서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아파도 병원 안 가고 안 고치고 약도 안 먹고 그랬거든요. 우리 이제 할머니 세대들은. 근데 이제는 젊은 분들은 다 이제 건강이 1번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산업이 이제 그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고 중요하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전달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 주신 부분 중에 원격의료나 디지털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망하고 중요하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격으로도 그렇고 디지털 치료도 그렇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임상에서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할 수 있게 되려 그러면 많은 임상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게 확대 적용이 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메타버스나 AI와 같은 이제 ICT 분야에서 강원도 인력의 확보,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키워놨는데 다 서울로 빠져나가.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계속 우리가 잡고 있을 수 있는, 물론 이제 정규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반을 좀 만들어주고 그들이 여기에 계속 이제 강원도에서 있을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의 역할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이제 부연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그 과학기술이나 산업발전에 맞춰서 지역의 역량경화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일단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게 이런 이제 산업이 발전되고 있는 거에 그 우리 강원도에 있는 이제 청소년부터 시작한 모든 구성원들이 이게 뭔지를 알고 발전하는 모습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로의 개선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미래 과학기술 여건을 키우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메타버스라든지 이제 뭐 진단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뭔지 정도는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뭔가의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그 융복합 개념을 기초로 해서 강원 이제 과학문화의 질이 좀 제고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려 그러면 이제 아까 김상근 교수께서 이제 해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강원도가 이제 더 많은 인프라와 관계와 기회를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강원도를 이끌어 가고 있는 기술이나 산업이 모두가 다 융복합으로 좀 연계될 수 있는 거는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말씀, 두 분의 강연과 세 분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행사가 좀 자주 좀 있어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오늘같이 좀 모여가지고 더 좋은 이제 강원도의 앞길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이걸로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춘천바이산업진흥원의 김한석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전문 인력들을 저희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 미래의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육성은 정말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저희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올 초에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기업들의 의견 중에서 굉장히 저희한테는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에 있는 그런 굉장히 기술 역량이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춘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기업들의 역량을 디스카운트 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이 좀 역량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인식을 많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일반 사람들의 좀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성과들이 좀 많이 홍보돼야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교육, 학생들을 통한 교육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지역 외적으로도 우리의 성과들을 좀 홍보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강원 과학문화거점센터에서 올해 이제 강원도 과학기술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이제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12월이 되면 이제 그게 준공이 될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지역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담아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일단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도 참석 많이 참여해 주신 우리 독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